재미있는 책, 몇 배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쓰는 AI 이시안 씨가 또 신간을 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네, 부지런히 썼습니다. 네, 저희 바깥에서 얘기하다가 와 이시안 씨가 이시안 했네라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이제는 잘파 세대다. 그렇죠. 책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네. 팀장님이 그 팀원한테, 요즘 MZ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팀장님도 MZ예요. M이 그치. 한 44세, 5세부터니까. 그러니까 MZ라고 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란 개념이고 뭔가 다르다는 건데, 그거를 수식하는 말이 이제 MZ가 아닌 거죠. 그래서 G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을 수식할 수 있을 만한 요즘의 다른 스타일을 좀 보여줄 만한 게 잘파 세대죠. 부장님은 M세대, 네. 우리는 G알파 세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우리는 X세대. 네, X세대. 네. 저는 정말 억울한 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담 학번들이 들어와서 에이 선배님은 X세대 아니지. 그래서 난 진짜 X세대에도 못 꼈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대학 다닐 때 아이 선배님은 종로에서 술 드시잖아요. 우리 강남파인데 막 이래서 나 진짜 X세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나이 드니까 나보고 X세대. 나는 X세대를 누려본 적이 없다고요. 갑자기 또 확 올라오네요. 아이고 저런. 네. 억울하면서. 자, 어찌됐건 자, 억울함을 뒤로 하고 네. 자, 이시안 씨의 이제는 잘파 세대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읽어볼 작품 찬옥계의 기억나지 않음 형사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조금 예사롭진 않습니다. 또 미스터리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범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말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처음 다루는 작가이자 또 추리 소설이기 때문에 네. 좀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 나라 홍콩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거 아닌가요? 홍콩 맞아요. 작가? 홍콩은 홍콩 작가는 네.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찬옥계이라는 작가입니다. 예, 찬옥계. 박찬호의 그 찬호는 아닙니다. 찬옥계. 어떤 작가입니까? 박사씨. 네.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는 제가 지뢰를 피해갔습니다. 이따가 줄거리를 이시안 씨가 어떻게 요약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거리 관건이거든요. 네, 이게. 전 아주 마음 편하게 작가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찬옥계이는 홍콩의 SF, 호러, 추리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이 오늘 살펴볼 책도 홍콩이 배경인데요. 이 독특하게도 대학 때 전공이 문학이 아니라 컴퓨터과학과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아주 착실하게 얼굴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착실하게 생기셨습니다. 아주 교회 오빠 스타일. 착실하게 생겼죠.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게 생기셨습니다. 네. 실제 그러셨고요. 네, 1975년생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 매니아였고 직접 쓴 단편들을 인터넷에 올리곤 했는데요. 이 또한 취미생활의 연장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가가 된 계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 재미삼아서 타이완 추리작가 협회 공모전에 참가를 했는데 이 결선에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작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홍콩도 아니고 타이완이라는 이게 독특한데요. 그 덕분에 현재 타이완 추리작가 협회의 해외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결선에 오른 작품이 잭과 콩나무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유명한 그 동화를 가져다가 제목을 또 사용했군요. 그렇죠. 아니 제목만 봐도 너무 궁금한데 이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이 당선이 되지 않은 이유가 이 문체가 낯설어서 이 영어권 작품을 표절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찬옥계이가 그 영어와 광둥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네. 오해가 이제 생겼던 거죠. 그 다음 해에는 푸른 수염의 밀실이라는 작품이 같은 공모전에서 1등을 합니다. 네. 약간 그 예전 추리소설 영화들을 많이 봐도 푸른 수염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되게 유명한 네, 동화죠. 그 네. 동화이기도 하고 또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그 캐릭터이기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뒤에 뭐 합리적인 추론, 시간이 곧 금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타이완의 여러 장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2011년에 이 중국어권 추리소설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이
상이긴 해요. 네.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시마다 소지. 네, 보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시마다 소지는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 중국어권 추리소설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작가인 시마다 소지에게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무한대의 엄청나죠.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 작가를 망가뜨리기 제일 좋은 표현. 그럼요, 그렇죠. 천재신데 바로 망가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찬업계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겸손하군요. 네. 겸손하군요. 그리고 13.67로 2015년에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서 대상을 탔고요. 그 밖에도 막내인 마법의 수사선 등을 펴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진행형의 작가이자 가장 이제 중화권으로 봐야겠죠, 홍콩도. 네. 중화권 작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감각을 또 자랑하는 또 SF가 이제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대중적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작가다라고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두둥. 이런. 걸렸구나, 이샷. 자, 책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악몽에서 시작을 해요. 바닥에 누워있던 두구의 시체 가운데 여자 시체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수고하세요라고 말을 거는 악몽에서 깨어난 경찰 쉬유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쉬유이. 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요. 숙취가 있는데 이 쉬유이는 지금 둥청 아파트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치정살인인데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살인한 그 사건입니다. 그 용의자가 린젠성이라는 사람이에요. 린젠성. 네. 이름들이 좀 그렇죠. 네. 여기 지금부터는 하나씩 좀 기록을 해주세요. 네네. 듣고 계시고 쉬유이라는 경찰이 이제 린젠성을 네. 용의자로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웨스턴 경찰서에 도착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이 6년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신은 원래 그때가 신입이었는데 그 사이 승진해서 경장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휴일이었지만 그 사건을 파헤치는 기자 아침과 만나기 위해 경찰서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일주일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의 기억이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기자를 통해서 그 후일담을 전해 듣는데요. 린젠성은 용의자로 몰려서 도주를 하다가 차로 경찰과 일반 시민 7명을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죽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부부의 죽음 후에 남겨진 그 아이와 피해자였던 아내의 언니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자 했는데요. 슈이는 여기에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러면 6년간의 기억 상실인가? 아니면 시간 여행을 했나?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서 갔는데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된 그 여자의 언니인 이제 리후에이를 네.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소에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6년 전 찜찜한 느낌 때문에요. 그 6년 전에 일어났던 하지만 자신한테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요. 린젠성의 친구였던 엔즈청이라는 유력 용의자를 발견하게 돼요. 또 다른 유력 용의자. 네. 그래서 아침과 함께 그 기자와 함께 옌즈청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옌즈청이 진범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돼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자신이 어제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이 옌즈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 계좌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옌즈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사건을 눈 감아준 부패 형사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옌즈청의 사물함에 피해 갔다가 그걸 뒤지다가 피해자의 그 언니와 자식의 사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옌즈청이 이 사람들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쉬유이와 아치는 그래서 이들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또 다른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아친이 신문사에서 옌즈청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바로 쉬유이가 옌즈청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더 해도 돼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그런가?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진짜. 네. 그게 스포일러인데. 괜히 욕만 먹고 이거 지금 소개했다가. 정말 실망이야. 자,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근데 쉬유이가 옌즈청이라는 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질문에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죠. 언제 쉬유이가 아닌 거 알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복잡해요, 이게. 이 도대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옌즈청은 원래 스턴트맨이었고, 스턴트를 하다가 사고로 뇌를 다쳐서 자신이 영화 중에 맡았던 슈이 형사 역에 너무 몰입해서요, 자신이 슈이 형사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슈이랑 친분도 있었고요. 네. 본인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본인을 쫓는 꼴이었는데, 사실 옌즈청은 그날 CCTV를 통해서 증명된 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가 증명이 된 상태거든요. 알리바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사건에 또 다른 반전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 이제 네, 여기까지. 그 반전이 이제 반전이냐 억지냐. 약간, 네, 이게 네. 이제 후반부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설일까? 네, 지금 도대체 저 인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읽은 제 입장에서는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이시안 씨를 보고 있는 느낌이 지뢰밭을 한 발씩 걸어가고 있는 병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도 약간 지뢰를 밤낮 살짝 피했는데 지뢰는 피하고 약간 소똥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에잇 하면서 이제 다행히 지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네. 큰 폭발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시안 씨 혼자 약간 찜찜할 뿐이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토요일에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찬옥계의 기억나지 않은 형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데이빗 보이를 설명하면서 제가 거의 모든 힌트를 다 드렸는데 자, 미스터리 추리물입니다. 이런 장르에서 소위 이제 기억상실이란 장치, 이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진부한 그런 어떤 장치로서도 여겨지거든요. 네. 사실은 예전에 미키 루크 나왔던 엔젤 하트 같은 작품도 좀 떠오르는 게 있고 제가 이 작품에 대한 레퍼런스 대라고 한 20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네, 민소희 씨도 있고. 그 점을 찍잖아. 그건 독창적이죠. 왜 점을 찍는데 좀 다르긴 하군요. 전 네. 세계의 기억 상실물에 얼굴에 점을 찍는 그런 없어요. 기억 상실물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변신이죠. 변신. 그러네요. 네. 자, 어찌됐건. 자, 어떻습니까? 이 기억상실이라는 장치, 이 장치를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기억 상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 상실처럼 몰아가는 거죠, 독자들을. 그게 저는 마술사들이 보통 이게 술수를 부릴 때 여기서 하는데 대신 이쪽 다른 쪽 손이 화려하잖아요. 네. 사람들 눈이 저기 뭔가 의심스러운 동작을 오히려 이쪽에서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동작을 보고 있지만 네네. 지금 듣는 분들은 안 들으시니까. 네, 오른쪽 손을 굉장히 화려하고 좀 의심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저 뭐 한다, 수작 부린다 이렇게 보게 하고 사실은 왼손에서 그런 슬쩍. 일들을 하거든요. 왼손으로 슬쩍.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억상실로 처음부터 몰아가는데 야, 이건 기억상실은 확실히 아니겠다 하는 게 이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이건 너무 의도를 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바로 추리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뭔가 민다. 그러면 이거 그건 뭔가 아니지. 의심스럽네. 약간 이렇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범인 같으면 그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마술사 이은결 씨하고 친한데 이 이은결 씨가 저한테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외국 가서 공연을 하면 막 박수, 우와 재밌다 막 이렇게 박수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면 잘 봐, 넌 왼쪽 봐, 난 오른쪽 볼 테니까. 그러면서 마술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이건 다 그냥 쇼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무슨 두뇌 게임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초리 소설을 쓴 찬옥계도 좀 한국 독자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리소설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작가하고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밀당은 누가 이기냐의 문제인데 저는 주로 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는 지는 결과를 알고 읽는 걸 좋아해요. 그 긴장을 잘 견디지를 못해서. 네.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네. 이 뒤에 또 다른 어떤 설정이 하나 나옵니다만 이 네. 설정 자체가 다 뻔한 설정들인데 네.
이거를 두 개를 엮어냄으로써 네. 독창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여기서 저는 이게 뭐 기억 상실이다 하는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장치 말고 이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게 그 필립 딕 소설을 읽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개인의 정체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확장해서 이제 리플리컨트라고 하는 소위 이제 복제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복제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곧 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엔제청이 기억을 상실하면서 자신이 형사인 시우이라고 믿고 움직이는 것이 기억 상실보다는 더 핵심적이라는 건데요. 이 소설에서는 뇌출혈, 만성 경뇌막하 혈종으로 인한 기억 상실에 더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해리 증상,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증상이 합쳐져서 자신을 단기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는 형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엔제청이 영화에서 형사 시우이 역할을 맡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소품들을 봤는데 그 소품들, 뭐 이를테면 신분증이라던가 그 권총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개연성에 대한 의심을 떨궈놓고 보면 이 작가가 만든 구조가 참 치밀하고 그럴듯하기는 하죠. 그렇죠. 앞에서 별 의미 없이 펼쳐놓은 듯한 그 장면들이 이제 뒤에 가서 시계 톱니처럼 이제 탁 맞아서 돌아갈 때 어떤 쾌감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한 그럴듯함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는 이 뇌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상식을 얻는 기쁨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요즘 현대 추리소설 작가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기도 하죠. 여기서 뭐 일화 기억과 뭐 의미 기억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이 대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대뇌는 매우 기묘한 기관이죠. 무지개를 보면 직전에 비가 왔을 거라고 연상합니다. 부서진 유리창과 돌멩이를 보면 누군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뇌는 한시도 쉬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뇌과학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와도 내가 논리와 일관성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채우는 얘기인 건데요. 그게 그래서 왜 달나라에 그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데 그게 갑자기 막 사람 얼굴로 보이고 막 토끼로 보이고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추리소설을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내는 게 찬옥계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네,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진대요. 없는 상황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사실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게 100%다 설명될 수 없는 건데 맞아요. 그 설명될 수 없음을 못 견뎌서 비어있는 곳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뇌의 그 작동들 뭔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의 하나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환상인 거고 한편으로는 작가의 의도인 거죠. 아내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분이 좀 일찍 들어와서 용돈 딱 주거나 선물 딱 주면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 일 아닌데 그냥 오가다가 당신이 결혼 13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선물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오늘 특별한 난도 아닌데 일찍 들어왔단 말이지? 선물을 들고 여긴 뭔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작동들. 그리고 파보면은 실제로 게임기를 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죠. 파보면 발코니에 숨겨놓은 낚싯대가 나온다. 그런 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이게 추리소설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런 작동들을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작가로서도 독자로서도 정말 뭐랄까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얼마나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캐릭터에게 동화되는 것도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공계적 구조와 이제 문과적 구조를 봤을 때 이공계적 구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중간까지는 방향을 못 잡고 헤매던 캐릭터가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 명탐정 코난처럼 맞아요. 모든 걸 이해했어 하고서는 다 모여 하고서는 갑자기 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가서는 그렇죠. 범인은 너다, 아니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콤비처럼 기존의 어떤 탐정 구조를 차용했잖아요. 네. 아친이란 여자가 이제 홈즈와 왓슨에서 왓슨 역할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전형적인 왓슨이죠. 이 사람도 이제 홈즈 역할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피해자스럽게 이렇게 등장하다 마지막에 갑자기 탐정으로 싹 바뀌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앞에서 그랬을까? 예전엔 또 린젠청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변신하려면 뭔가 중간에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네. 너무 좀 쉽게 편한 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갑자기 사건을 확 해결해야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네. 신이 하하하 내가 신이다 해결해 주겠다. 너는 갑자기 똑똑해진다. 막 이러면서 해결해 주는. 네, 마지막에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이 추리 소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밀당이라고 하고 아가사 크리스티는 게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정한 범인을 독자가 읽다가 알아차리면 이제 독자가 이긴 거고. 예,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서 맞다 그랬지라고 독자가 이해하면은 이제 작가가 이긴 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기긴 이겼는데 그럴듯하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갑자기 우리한테 안 알려줬던 힌트를 가지고 자기 혼자 막 설명해 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KO승은 아니고 판정승 정도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는 책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유해진 씨 나왔던 럭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목욕탕 갔다 쓰러져서 기억상실되고 칼을 잘 쓰니까 요리사였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캐릭터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쉽게 유해진 씨 나오는 작품을 보셨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갔을 텐데.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서 요즘 추리소설 작가들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형적인 어떤 뭘테면 몇 가지의 장치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구멍을 찾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심지어 옛날에 썼던 트릭들을 또 지금 쓰면 안 돼. 안 되죠. 그렇잖아요. 누구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차노게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말씀드렸던 뇌과학의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는 굉장히 캐릭터들이 좀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친 같은 경우 왓슨 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왓슨 형이에요. 그리고 기자입니다. 기자라서 옆에서 보조도 굉장히 잘해줄 수 있고 네. 똑똑하고 심지어 독자에게 설명도 잘해줄 수 있고 증인도 될 수 있으며 뭐 증거물 수집도 쉽다. 이건 너무 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거기다가 또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뻤다. 맞아요. 나중에 연애 기류가 흐르죠. 네. 이것도 저는 이분 너무 전형적이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드라마 중에 있어요. 엘리멘터리라고. 거기 존 왓슨이 아니라 조앤 왓슨으로. 네. 근데 전 여기서 이 설정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기업가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엔지청이 자기가 형사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엔지청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밝히기에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인은 나였다. 아니 범인은 너였다. 아니 나였다. 뭐 약간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엔지청이 범인이었어. 맞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엔지청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엔지청이 범인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어. 그리고 나는 그게 엔지청이 나라는 걸 알게 됐어.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엔지청이 나는 악마였어. 라고 체념을 하는데요. 기뻤을까 슬펐을까. 약간 그 부분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퍼런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신선함이 떨어지는 게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미키 루크가 나왔던 엔젤 하트 같은 경우도 보면 열심히 추적해서 결국 자기 일을 잡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찌됐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박사 씨가 질문한 것처럼 어떤 기분이었을까에 대한 묘사들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것이 어떤 문학으로서의 풍부함을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게임으로서의 어떤 정교함은 있지만 그런 어떤 문학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깊이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끄북끄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천억개의 기억나지 않음 형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천억개 이 작품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한편에 잘 만들어진 그냥 추리소설, 아주 정교한 어떤 그 이공계의 창조물을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이 문학의 한 형태라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또 울림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을 텐데 그 욕망을 좀 우리가 엿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억지로 좀 찾아내자면 역시 정체성의 문제가 있겠죠. 정체성의 기억 문제.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믿고자 하면은 그게 말이 되고 설득력이 만들어지잖아요.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도 이제 이 옌즈청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해도 진짜 범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알았다.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사실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저 세상이 네. 사실은 과연 정말 저기 존재하고 있는 걸까라는 어떤 의심도 옛날 약간 불가지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네, 그 요즘 뇌과학에서 이제 한참 나오는 게 자신의 정체성, 나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짜 손 실험 있잖아요. 그 가짜 고무 인형 팔이랑 내 팔이랑 놓고서 동시에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팔을 간지럽히는 듯이 그 고무 인형 팔을 보다가 거기에 망치를 내려치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팔인 듯이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과연 내가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서 그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앞부분에서는 그 형사 시위와 엔즈청이 계속 그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를테면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이 이제 바뀌는가,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가라고 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다 보면 뭐 뒤에는 사실은 시위라는 형사가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극복했어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취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를테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엔지청 같은 경우는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도 정신과 의사한테 자기 마음을 절대로 털어놓지 않고요. 다른 인격을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시킴으로써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전형적으로 저러다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다라는 암시를 계속 줘요. 그 앞에서 엔지청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근데 결국은 엔지청은 자기를 위해 줬던 린젠성을 이제 명예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그런 이를테면 선과 악을 따지자면 선에 속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친에게 자신이 겪었던 사고에 대해서 털어놓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어떤 주제를 좀 엿보게 되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트릭을 써놓고 너무 순진한 결말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좀 아쉬움도 사실은 갖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떠올리게 되는 건 결국은 장자의 호전몽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나는 나비 꿈을 꾸는 사람인가, 사람 꿈을 꾸는 나비인가. 결국 그 한 줄의 문장에서 이토록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토록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작가라는 어떤 그 존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찬옥계이가 재미삼아 소설을 쓰기 시작해 작가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읽다 보면 독자에게 재미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게임을 걸고 있다. 맞아요. 이런 느낌. 네. 그렇군요. 과연 그 게임은
승리할 수 있을지 자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내용을 싹 잊으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게임인데 그런 게임, 스토리가 있는 게임, 뭐 롤이라든가 스타크래프트랑은 좀 다르고 그건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스타일인 거고 네. 이 게임은 테트리스 같은 스타일 같아요.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긴 거 기다리다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테트리스 재밌거든요. 계속하면. 재밌죠. 그게 러시아에서 거. 네. 만든 거잖아요. 들리는 얘기는 그 만드신 분은 저작권료를 전혀 못 받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찌됐건 그 뭔가 아구가 맞는 것들을 끼워 넣을 때의 그 쾌감 같은 거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책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 박사 씨의 한 줄 추천사. 네. 당신의 대뇌에게 할 일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대뇌에게 할 일을 주세요. 자, 오늘은 부끄부끄 찬옥계의 기억나지 않은 형사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손가락을 딱 하면은 책의 내용을 들으신 걸 다 잊으시고 레드선. 이 책을 어디선가 본 듯한데 하는 기분으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청취자 김보배님의 추천으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 이 쥐스킨트는 또 그 대표적인 은둔형 작가로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또 신비롭게 전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품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합니다. 두 분과 작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reeway.